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고아인 줄 알고 어렵게 살다가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40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고 제 인생이 이만치 고달팠던 건지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저도 믿기지 않는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털어놔 볼까 합니다. 부정탈까 봐 그 어디에서 털어놓지 못한 제 진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주변에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는 당연히 나는 가족이 많구나 하고 믿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처음 그 현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도 충격이라는 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라는 울타리조차 없이 살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죠. 세상에 죄가 있다면 어린들이 지은 것이겠지. 갓난아기였던 제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을 잃은 채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어릴 적 저는 종종 막연하게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곁에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기에 덜 외로웠죠. 형제자매라는 말이 꼭 피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의지했고 부대끼며 살면서 나름대로의 정을 쌓아갔어요. 물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화해하고 함께 웃었어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이에는 피부치 못지않은 끈끈함이 자리 잡게 되었죠.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야. 저와 제 또래 아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주문처럼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정말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닐 거야. 먼저 말을 꺼내면 다른 형제자매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사실 고아원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갓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입구에 버려진 아이도 있었고 저처럼 돌 무렵에 맡겨진 아이도 있었죠. 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아원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버려졌다는 단어 대신 잠시 맡겨졌다는 말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믿는 편이 훨씬 숨쉬기가 편했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미혼모이거나 미혼부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거나 빚에 시달리다 보니 아이를 기를 여건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6살 무렵 고아원에 들어온 지 5해가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형제자매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인 고아원의 하루는 늘 분주했어요.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누워 자고 식당에서는 큰 냄비에 끓인 국을 나눠 먹었죠. 음식 맛은 평범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밥그릇을 챙겨주며 의지가 되었어요. 때로는 싸움이 나서 수저를 던지고 울부짖는 아이도 있었지만 또 잠시 후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장난을 치며 금세 웃음을 찾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TV나 드라마를 볼 때 등장하는 부모라는 존재들을 항상 막연히 그리워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상상으로 제 부모님을 그려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게 저는 최대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웃음을 잃으면 기대마저 사라질까 두려웠거든요. 희망이라는 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나 다름없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제가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이었죠. 그 미소 하나로 저는 원장님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착한 아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춘기의 문턱에 다가서면서부터 제 마음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게 되었죠. 예전 같으면 함께 모여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맡겨진 거라고 서로 위로하던 형제자매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면서 좋은 이야기보단 나쁜 이야기들이 더 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우리를 버린 거야. 맞아. 그냥 키우기 싫으니까 버린 거지.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 다 거짓말 같아. 요즘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던데. 아이들은 점점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불씨가 되듯 퍼져나갔죠.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일 때 훨씬 더 말이 많아지는 법이잖아요. 한 명이 그런 소리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맞장구리 치고 또 다른 아이가 더 심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게 밤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속삭이듯 때로는 쏟아내듯 부모의 부재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곤 했죠.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 돈? 그거 불법적인 일 아니면 절대 못 벌어. 아니면 몸 쓰는 거밖에 없잖아. 죽도록 일해야 돈이라도 생기지. 그러면 언니는 나중에 뭐 해서 돈 벌게? 모르지. 뭐든 할 일이 있겠지. 근데 회사 다녀서 한 달에 100만 원 벌 바에는 차라리 좀 음주에서 일을 해서 2, 300만 원 버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불만만 하루 종일 늘어놓는 아이들과 조금씩 거리를 두었죠. 함께 자라며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점점 제가 서고 싶은 길과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불법적인 일에 발을 담그며 내 인생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 눈에 예쁘게 보이는 얼굴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을 돌파할 만한 무기는 제게 없었어요. 그래서 더 절실히 알았어요. 나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고 어린 탓이었는지 제가 보육원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눈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옷차림과 제 물건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거든요.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야, 이거 지원받은 거지. 새 거 사는 돈도 없지? 너 거지 아니야? 왜 부모가 없어? 너 냄새도 나잖아.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어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거든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했고 옷도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제 현실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어요. 저는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기분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고아원 마당에 홀로 서 있으면 그 쓸쓸한 기분은 파도처럼 훅 하고 밀려왔죠.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언니 오빠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놓고 왜 자기 신세를 함탄했는지도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은 특히 저를 과잉보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아라, 읍내 선생님들이랑 다녀와라 하면서 자유를 허락했는데요. 저에게는 유난히 단호하게 제지를 걸으셨어요. 너는 안 돼. 바깥은 위험하단다. 원 안에서만 지내는 게 좋겠어. 내가 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란다. 원장님, 왜 쟤만 맨날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원장님 진짜 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원장님이 왜 나한테만 밖에서 못 놀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했어. 심지어 고아원 안에서 저를 두고 원장의 자식이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전 원장님이 유독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닐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렇지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가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데 그렇다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햇빛이 스며드는 것도 아닌 왜 그런 날씨 같았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자립을 준비하면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래,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고 결심했죠. 그래서 몇몇 언니들을 따라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땀 흘리며 번 돈을 제 손으로 딱 쥐었을 때 처음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원장님이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매장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글쎄. 문을 열고 들어온 원장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기 점장 누구예요? 고등학생을 불법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님, 요즘 고등학생 알바 합법이에요. 학업에 지장만 안 되면 괜찮다고요. 나는 얘가 여기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해. 점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죠. 같이 일을 하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던 고아원 언니는 혀를 내두르며 속삭였어요. 정말 과보도 정도 것이지. 야, 너 원장님 친딸 아니냐 진짜?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장님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내고 싶었답니다. 아무리 원장님이 저를 아낀다고 해도 제 날개를 꺾는 일만큼은 원치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누구도 고아원 원장의 반대를 받지 않았는데 유독 저만 반대를 받았잖아요. 그 사실이 더 억울했죠.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야? 딴 애들은 다 나가서 일하는데 왜 나만 붙잡는 거지? 라는 생각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고아원 원장님에게 점점 반항심이 쌓였어요. 저도 자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뭐 제가 선택한 일이 뭐 그리 위험한 것도 아니거니와 남들 다 하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였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막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원장님, 제가 자립하려면 돈을 모아야 해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일도 못하게 막으시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세요? 왜 벌써 자립을 생각하니? 너는 그냥 고아원에 있으면 돼. 가뜩이나 너를 따르는 아이들도 많잖니. 여기서 먹고 자고 봉사도 하면서 내 옆에 딱 붙어 살라고. 그게 얼마나 좋아? 그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원장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제 귀에는 기괴하게 들렸거든요. 평생 자기 옆에 붙어 있으라니요. 그건 제가 알던 원장님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보호받는 아이였던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무슨 의미였던 걸까? 돌이 막 지날 무렵 고아원에 들어왔던 저를 원장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걸까요? 나이 차이도 40살이 넘게 나는 사람이 왜 제 인생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고아원을 벗어나야겠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제 전부를 챙겨서 도망치듯 고아원을 나왔죠. 원장님도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자립할 나이가 된 저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정말 꼭 나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와서 봉사도 하고 얼굴도 좀 보여라. 너 없으면 여기 일손이 모자라. 예, 알겠어요. 저도 이제는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독립해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고아원을 나온 그 순간부터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드디어 원장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고아원을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원장님이 제가 일하던 숙식 제공 공장까지 찾아온 거예요, 글쎄. 그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공장 앞에 서 있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원장님, 아니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했을 텐데 네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내가 와야지 어쩔 수 있나? 저는 어디서 일을 하는지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불쑥 찾아온 원장님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그 뒤로도 몇 번씩 마치 저를 감시하듯 나타났죠. 공장 앞에 서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오싹했어요. 원장님의 보호가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더 이상 고아원 원장의 그늘에 머물지 않겠다고 제 발로 제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제가 24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여전히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죠. 제 목표는 단 하나, 완벽한 독립이었죠. 하루 종일 공장에 매여 살기보다는 또래 여느 20대처럼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면서 제 자신을 꾸미고 싶었고 언젠가는 자취방이라도 얻어서 제 집이라는 공간을 제 물건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모두들 꿈꾸는 독립적인 삶 아니겠어요? 저는 제 나름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저 혼자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제 주변을 떠도는 듯 했어요.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숨 막히는 건지 몰라요. 스토킹 같은 느낌이랄까요? 요즘 왜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아버지 뻘인 고아원 원장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 보였어요. 고아원 원장이 이미 제 주민등록번호도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를 20년간 키운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과거를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 여러 방법을 찾아봤어요. 이름을 바꿀까? 아니면 주민등록을 새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씩씩거리면서 공장 숙소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은아, 너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연락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원장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 그만두시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원장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지퍼백을 흔들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은팔찌가 들어있었는데요. 이거 네 거다 하면서 그 은팔찌를 주시는데 체인 모양이 조금 특이한 겁니다. 보통의 은팔찌라고 하기엔 장식도 조금 유치하게 붙어 있었고요. 체인은 세 줄로 된 까베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딱 봐도 애기들용처럼 사이즈가 엄청 작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팔찌를 들여다보았죠. 이걸 저에게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어서 원장님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아무 감정 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돌도 안 됐을 때 팔을 차고 있던 기다. 네가 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있었다고. 고아원에 있었을 때 애들이 질투라도 할까봐 내가 일부러 빼두었었지. 보관해뒀었어. 아니, 그럼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걸로 우리 부모님도 찾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찾아올 부모였으면 징작이 찾아왔겠지. 아, 이제 와서 뭘 기대하냐? 부모 찾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제 인생의 단서라고요. 이걸로 뭔가 알 수도 있었잖아요. 왜 혼자 쥐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팔아치우지 않고 돌려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도 이제 청산할 업보는 청산해야지. 네 인생에 더는 끼어들지 않으려고 한다. 저는 멍해졌어요. 업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원장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라고. 두 번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문이 들었죠.
제 주위를 감시하던 원장이 이제는 저를 떠난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원장은 뒤돌아 영영 떠나버렸어요. 제 손에는 은팔찌가 남아 있었고요. 팔찌는 이미 닳아 있었고 은은 변색돼 있었어요. 세월이 20년도 넘게 흐른 탓인지 아니면 원장이 일부러 그렇게 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안쪽에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긴 했지만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딱 한 글자만은 분명했어요. 제 성이 옷이라는 거였죠. 아니, 뭐지? 여태까지 불려왔던 내 이름은 김지은인데 그럼 나는 옷이었던 거네? 그 작은 단서 하나가 제 존재를 흔들었어요. 지금껏 고아원에서 불려온 이름은 김지은이었는데 제 진짜 성은 옷이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이걸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몰랐던 가족이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낡고 낡은 글씨도 지워진 은팔찌 하나로 세상 속에서 제 부모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단서를 잡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벽에 막힌 기분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버려졌다는 상처와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죽어라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게 얼마나 배부른 소린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본 사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느끼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감정을 기대고 싶어졌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어졌죠. 제가 29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런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고요.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다정했거든요. 너는 여태까지 늘 혼자였잖아. 이제는 나한테 기대.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어요. 제 고독을 꿰뚫어 버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만난 지 4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빠르다고, 무모하다고 보였겠지만 저한테는 후회 따윈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홀 어머니와도 인사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자리가 두려웠죠. 내가 고아라는 걸 알면 편견을 가지지 않을까? 혹은 불쌍하게만 여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이 전부 기우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가, 네가 참 기특하다. 그 힘든 세월을 혼자 견디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왔구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은 어머님이 처음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자꾸나.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분은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이후 우리는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됐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온전히 제 인생 시작을 위해 쓰지는 못했어요.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빚 때문이었죠. 지은아, 사실 나 빚이 좀 있어. 아이 미안해.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같이 살기로 한 거잖아. 같이 살아가기로 한 거잖아. 내가 모아둔 돈으로 갚자. 저는 결국 집 보증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을 몽땅 털어서 남편의 빚을 갚았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갚을게. 절대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런 말을 했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고요. 아가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어쩔 뻔했니? 아휴,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그들의 짐을 덜어줬다는 사실이 우리 삶을 앞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죠.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혼자가 아니야.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과의 삶이 또 다른 먹구름으로 이어질 줄은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꿈꾸던 가족의 따뜻함 속에 안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헛된 꿈이고 짧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이후 저를 점점 갉아먹는 사람이 되어갔거든요. 처음에는 빚을 갚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지은아, 너 그때 모아둔 돈 그거 다 쓴 거 아니잖아. 또 있지? 몇 번을 말해 없다니까. 당신 빚 있다고 했던 것도 다 갚아줬잖아. 아이, 거짓말하지 마. 너 알바 죽어라 했잖아. 어디 숨겨둔 거 없어? 남편이 이렇게 계속 캐묻는 거예요. 정말 탈탈 털어서 줬다는데도 모자라다.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하면서 끝도 없이 돈 얘기만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영업직이었는데요. 기본급이 없는 계약권 소재로 수당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일을 나가지 않으니까 수입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전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고 생활은 사실상 제 월급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아가, 네가 참 기특하다. 그런데 그 생활비 좀 너 보태야겠다. 나도 늙고 힘드니까 이제 뭘 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네. 너 돈 좀 있냐? 어머니, 저도 진짜 힘들어요. 애들도 크고 저 혼자 벌어서는 빠듯하다고요. 야야, 그래도 네가 좀 더 해야지. 우리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어쩌겠어. 손주들 키우고 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꼭 참았어요. 네, 참았어요. 저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점점 피폐해져 갔죠. 그러던 중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됐거든요. 사실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지만 어쩌다 생긴 아이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이, 진짜 쓸데없이 밥만 축내고 돈만 잡아먹는 기계 같아. 지금 뭐라고 했어? 돈 잡아먹는 기계? 그거 네 자식한테 할 소리야 그게? 아니, 현실이 그렇잖냐. 나도 쓰기 빠듯한데 애들이 둘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애 키우랴, 돈 벌랴. 온몸이 쑤시는데 남편은 술만 퍼마시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커녕 집안일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제가 울면서 부탁을 해도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속상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말이 조금 세게 나가긴 했어요. 집에서 탱자 손 놓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많은 도움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적어도 애들 학교 등하교는 좀 맡아줄 수 있잖아. 내가 공장 가야 하는데 애들 학교까지 어떻게 보내냐고. 네가 미쳤냐? 내가 백수라는 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라는 거야. 뭐야? 내가 대다 주고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내가 백수인 줄 다 알게 되는 거잖아. 백수면 어때? 네가 아빠잖아. 아빠가 애들 좀 챙기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 좀 도와줘라. 애들은 뭐 나 혼자 낳았어? 입 닥쳐. 매번 잔소리야.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큰 소리 내는 건 다 네 탓이라고. 저희는 날마다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싸움이 거세질 때마다 늙은 시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혼냈어요. 아가, 그 남편 신기를 거슬러서 뭐하냐. 네가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집안이 평화로운데 왜 자꾸 일을 키워? 어머니, 제가 무슨 인형이에요? 왜 제 입을 막으세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저만 참으라는 거냐고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역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로 불거졌죠.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집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늘어질 거면 나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택배 일이라도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제가 조금 무시를 섞어서 말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제게 손을 올린 거예요. 왜 그렇게 날 무시해?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알아? 그러면 뭐가 달라? 책임도 안 지고 돈도 못 벌고 애들 아빠로서 한 게 뭐가 있냐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뺨을 세게 갈겼어요. 짝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동시에 몸이 떨리도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구나.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괴물일 뿐이구나. 처음 뺨을 맞았을 땐요. 순간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시야가 흔들렸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해지는데 그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놀란 듯 저를 끌어안으셨죠. 하지만 이내 이어지는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가, 왜 마취짓을 했니? 앞으로는 우리 아들 신기 거스르지 말고 네가 좀 더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알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가족이라고 묶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요. 처음에 어렵지. 2번, 3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손찌검을 아주 쉽게 했어요. 전기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고 저는 남편에게 부업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보고 지금 일을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냐며 눈을 부릅뜨며 고지서를 확 낚아채더니 제 뺨을 또 후려쳤어요. 또 어떤 날은요. 남편이 술에 취해 냉장고를 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술이 없잖아. 마트 다녀오라니까 왜 안 다녀왔냐고 질책을 하는 소리였죠.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대답을 못한 채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욕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 제 머리 위에 퍼부었죠. 네 년이 아주 정신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야, 감히 남편이 말을 하는데 대꾸를 하네? 너 미쳤어? 저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점점 성격이 괴팍해지고 있었고 차라리 소리를 지르며 치고받고 싸울 때가 나았죠. 일단은 이렇게 힘으로 저를 제압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점점 저항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가 반항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큰 짓밟음으로 나를 짓누를 거야.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갔죠.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이잖아요. 몇 년간 이어진 메타작에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 결국 남편이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올리자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애들한테까지 손대지 마.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짐승이야.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뭐? 짐승? 야, 네가 나를 자꾸 무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한테 감히 짐승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그날 남편은 저와 첫째 아이를 마치 눈에 뭔가 씌인 사람처럼 짓밟더라고요. 저는 늘 있던 일이니까 그래요. 웬만큼은 좀 버틸 수 있었지만 아직 어린 첫째 아이는 다르잖아요.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죽도록 맞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야간 응급실로 향했어요. 몸 여기저기에 퍼런 자국들이 가득했는데 그게요 얼마나 쪽팔리고 서럽던지요. 걸어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의사가 아이를 살펴보더니 문득 무언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첫째 아이 팔에 채워져 있던 팔찌였죠. 우리 아이 팔에 걸린 팔찌 좀 봐도 될까요? 이 체인 좀 특이하네요. 네. 흔한 모양은 아니죠. 근데 왜 그러세요? 이게 저희 형님,
아이, 저희 병원 원장님이 차고 다니는 팔찌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병원 원장님이랑 뭐 아는 사이세요? 저랑 사촌지간이라 친척이라면 제가 모를 순 없긴 한데, 이 팔찌 혹시 어디서 나셨어요? 이 팔찌는 제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고아거든요. 병원장님 같은 사람이랑은 인연이 닿을 수가 없죠, 제가. 순간 의사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그는 어딘가에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꼭 무언가 충격적인 장면을 본 사람 같았죠. 저는 그저 그 행동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뿐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소독을 하고 상처 치료를 받은 뒤에 진료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누군가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센 연세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전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죠. 뭐지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제 진료를 봐주던 의사가 큰 소리로 형님 하고 외치더라고요. 그 사촌이라던 병원장님이시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알았죠. 밤중에 일개 의사가 어떻게 병원장을 호출할 수 있겠나요? 친인척 관계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제 진료를 봐주시던 의사가 우리 첫째 아이의 팔을 확 걷더니만 그 팔찌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병원장님, 이거 좀 보세요. 이 팔찌 원장님께서 차고 계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다. 맞아. 얘야, 이 팔찌 어디서 났니? 누가 준 거야? 어디서 산 거야? 저희 아이를 똑바로 노려보는 눈빛이 섬뜩할 만큼 절박했어요. 저희 첫째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대신 대답을 했죠. 그 팔찌, 저희 아이의 팔찌가 아니라 제 것인데요? 정말 그쪽 팔찌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 팔찌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고아원 원장이 얼마 전에 제게 주면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차고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장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서요. 그 장면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아니, 처음 보는 그것도 병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병원장의 입에서 귀에 내리꽂히는 이름이 흘러났어요. 저를 보고 오연지가 맞냐 하고 외치신 거예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순간 또 제 머릿속에 번쩍 스친 기억이 있었어요. 그 팔찌 안쪽에 왜 희미하게 남아있던 글자, 오라는 글자 하나. 그때 저는 내 성이 우씨였구나 하고 생각했었잖아요. 순간 제가 멍한 표정을 짓자 병원장은 저에게 오연지가 맞냐면서 저를 확 끌어안았어요.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해 초라한 모습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은 건데 갑자기 병원장이 나타나 저를 끌어안으며 딸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니 이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병원장의 품을 황급히 벗어나며 말했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누구 딸이라고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봐라 이 팔찌. 너랑 똑같지 않느냐? 이거는 내 딸과 내가 같이 맞춘 팔찌란 말이다. 그러자 병원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팔을 걷어올렸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보여주었죠. 정말이었어요. 그의 팔에는 제가 가진 것과 똑같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세 줄로 꼬아진 체인, 희미해진 은빛, 그리고 장식의 모양까지 똑같았죠. 순간 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쌍둥이가 나누어 가진 것처럼 똑같았거든요. 병원장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제 두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연지야, 나는 너를 평생 찾았다. 너는 잃어버린 내 딸이야.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의 딸일까? 내 성이 우씨라던 게 이 사람과 연결된 걸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던 거지?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연지야, 연지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냐? 어?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던 거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순간 제 가슴 속에 묵혀있던 우라통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분노가 앞섰죠. 눈앞에 있는 사람은 무려 병원장이잖아요.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 근데 왜 저를 버린 걸까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그 오랜 세월 고아원에 버려둔 거냐고요. 그리고 왜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거냐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어요.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지금 와서 고작 이 팔찌 하나로 제가 당신 딸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버린 게 아니란다. 믿어주렴. 나는 널 버린 적이 없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뇨.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자식을 버려놓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맞고 굶고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다 설명하마.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거야. 네가 태어났을 무렵 네 어머니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단다. 산후 우울증. 요즘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 시절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 엄마가요? 그래서 저를 버렸다고요? 아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서 안다고요. 네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예뻤어. 패션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던 사람이었고 명망 있는 집안의 귀한 딸이었지. 반면 나는 대대로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어. 서로 다른 세상이었지만 불같이 사랑했고 네가 생기자 곧바로 결혼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 우리 엄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대요. 반면에 아버지는 틀에 박힌 FM 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엄마가 어딜 쏘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집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랐대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러기엔 본인의 추구미가 너무 강했던 거죠. 아이를 낳고 변한 몸, 푸석해진 피부를 견디지 못했고 아이를 돌보기보단 본인을 더 꾸미고 싶어 했대요. 저는 그 황당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둘이나 낳고 이런 환경에서 사는 저도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엄마는 너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재미를 더 찾으려 했어. 나는 그럴 바엔 차라리 너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지. 그게 네 엄마에겐 큰 상처였던 거였어. 내 사랑을 너한테 빼앗긴다고 느낀 거지. 그리고 점점 우울증이 깊어졌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갇혀서. 그럼 저는요? 저는 왜요? 왜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는데요? 연지야, 네가 겪은 고통 내가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알아줘야 된다.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네 엄마의 병 때문에, 그 지독한 상황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저는 그 순간요. 마치 가슴을 쥐어 뜯기는 듯 했어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이제야 듣게 된 부모의 진실이 뒤엉켜서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돌이 되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대요.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해 하루 종일 돈을 쓰기 바빴고 쇼핑을 다녔고 제가 울면 방에 가둬두고 분유조차 제때 주지 않았었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네 엄마에게 말했지.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그게 시작이었다. 그러면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요? 그때 나는 몰랐어. 여자가 하늘 품으면 무슨 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네 엄마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감히 이혼을 말하느냐. 두고 봐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를 갈면서 내 앞에서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게 그냥 화풀이인 줄로만 알았어. 설마 엄마가 저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엄마라면 모성애가 있었을 텐데. 나는 병원인이랑 네 양육을 병행하느라 밤이면 쓰러지듯 기절을 했고 이혼 도장을 찍던 날도 마찬가지였어.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출근을 했지. 그때 네 엄마가 말했어. 포기한 양육권이지만 마지막으로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일이 설마 그대로 벌어진 건가요? 그래.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도 모성애라는 게 남아있구나 싶었으니까. 근데 네 엄마가 널 데리고 간 곳은 고아원이었어. 정말로 고아원에 저를 그곳에 두고 간 게 엄마였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다. 네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버려졌다.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 그렇게 앙심을 품고 널 고아원에 떠넘긴 거야. 그리고는 원장에게 말했지. 이 아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이름도 바꾸고 주민번호도 바꾸라고. 평생 감시해라. 대신에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원장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군요. 늘 저를 감시하듯 쳐다봤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 그런 거 같구나. 그 원장은 큰 돈이 들어오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다. 네가 혹시라도 부모를 찾을까 봐. 거기를 모조리 막아버린 거지. 세상에.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제 유년 시절 청소년기.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냐고요. 나는 너를 잃은 줄로만 알았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네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고. 나는 경찰에 신고도 했어. 하지만 네 외가 쪽에서는 모두 다 입을 닫았지. 행방을 모른다며 딱 잡아대더구나. 그렇게 너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나는 매일매일 죄책감 속에서 너를 찾았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며 해외로 도피한 엄마를 수십 년이 지나서 찾았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대요. 엄마가 이혼을 당하고 해외로 숨어 술에 찌들어 살다가 조기 치매가 찾아와 기억을 모조리 잃은 뒤였고 본인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자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엄마의 그 하찮은 복수심 때문에 고아원에 버려져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 머릿속은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충격이 뒤엉켜 번쩍였어요. 이제야 알게 된 끔찍한 진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가 눈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려 40년이 넘도록 그리워만 하던 딸을, 그것도 남편에게 해코지를 당하게 된 채 병원에서 마주했으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 진짜 가족, 내 핏줄을 찾았다는 게 차라리 꿈만 같았고 의심만 가득했죠. 결국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연지야, 아니, 지은아, 네가 어떤 사정으로 이런 꼴이 되었는지 대충 알겠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네가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내가 마련해 주마.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옮겨가자. 안 돼요. 저희 집에 둘째가 집에 있어요. 첫째랑만 갈 수는 없어요. 그 아이도 제 자식이니까요. 애들이 제 삶의 이유예요.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다녀온 걸 눈치를 챘는지 혹시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까 봐 아주 눈치를 보며 굴었죠. 그렇게 열흘쯤 흘렀을까요?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으로 당장 달려가려던 순간 남편이 술에 취해 집 안에 들어오더니 제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너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야?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너 바람 난 거지? 뭐라는 거야 지금? 병원에서 부른 거라니까?
내가 검사 맡긴 게 있었고 결과 들으러 가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야, 네 꼴을 봐라. 신나서 설레이는 얼굴로 나가는데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신방하련 오늘 너 못 가. 그리고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전 또 본능적으로 움찔했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자후와 비슷했달까요? 멈춰 하는 소리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손을 번쩍 들은 상태로 멈춰버리고 말았고, 빼꼼히 열린 현관문엔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가 문간에 서 있었답니다. 제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우리 집까지 소식을 전하러 오셨던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나자 문을 열어버린 것이고요. 아버지의 눈은 당연히 분노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게야? 이 미친놈이 내 딸에게 손을 들었어? 누구세요? 아, 우리 집 일에 왜 끼어들어요? 이 노인네가 참 별게다 참견이야 진짜. 아,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네 집안일? 이 사람은 내 딸이다.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은 내 딸인데 네가 감히 손을 들어? 아버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웃긴 건 저도 예전부터 경찰에 신고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태연하게 단순 부부싸움이었다고 말을 했고, 경찰들은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가버렸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경찰이 도착을 하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신고가 누적돼 있네요. 이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저 남편분,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아이고, 부부싸움 가지고 뭘 경찰서를 가요? 아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너 우리 아들이 감옥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그래요. 어머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모르세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손찌검을 한 당신 아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네가 아내라면은 응당 남편 체면을 세워줘야지. 아, 무슨 경찰까지 불러. 당장 그냥 가라고 전해라. 싫어요. 저 사람 벌 받아야 해요. 이제는요, 이 몹쓸 인간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로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단단한 손이 넌 내 딸이다, 내 가족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았죠. 황당해하는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당신은 누군데 자꾸 끼어드냐고 했고, 아버지는 결가지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제 손에 쥐어진 종이에는 친자일치라는 선명한 글자가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없는 짐을 다 싸들었어요. 아이들의 옷, 조금 남은 통장 잔액, 그리고 제 삶을 증명해주는 몇 안 되는 서류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고요. 전 마침내 아버지를 따라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오랜 세월 저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셨지만 결국 아픔을 이겨내고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찾지 못한 동안 다른 가정을 꾸리고 평온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새어머니를 만나보니까 그런 의심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새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자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셨거든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가족처럼 잘 지내자. 새어머니는 저를 꾹 안아주셨는데 저는 처음엔 그 말조차 좀 가식으로만 들렸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깊이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이들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새어머니는 그 뒤로도 꾸준히 변함없이 저와 제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녁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웃음을 주셨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네요. 그 후에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고소했어요. 제 몸에 남아있던 상처의 진단서, 그리고 이웃들이 증언을 해준 이야기들이 더 큰 힘이 됐죠. 아이들마저도 법정에서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은 미어지면서도 동시에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결국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도 함께 내려졌고요. 남편은 처음엔 억울하다고 소리를 쳤지만 결국 구속 수감이 되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집안에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꼼짝없이 잡혀 들어간 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이 잡혀간 것을 전부 제 탓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저를 원망했어요. 망할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감옥 보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고 아들이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자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근근히 기초연금과 아들이 남긴 빚더미 속에서 어렵게 살아간다고만 들었어요. 한때 그분이 유일하게 제 편이라고 착각했던 게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녀의 친절은 아들을 지키려는 얄팍한 가식이었을 뿐이죠. 저는 재판이 끝난 뒤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버지 댁 근처에서 집을 구했어요. 아직 새 집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가 손수 요리를 해주겠다며 아이들과 시장에 가시고요. 새어머니는 저와 나란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아직은 좀 서툴고 어색해요. 저는 한 번도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누군가의 친절이 때로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믿고 싶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거든요. 긴 세월 끝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좋은 새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새롭게 세우고 있으니까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듯 저의 삶도 다시 피어나고 있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제 아이들이 함께하니까요. 언젠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까지도 사라질 날이 오겠죠? 그럼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라고요. 저의 우여곡절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